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또 한국은행이 11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향후 통화정책 기조의 선회가 있을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언제쯤 단행할 것인지, 금리 인하 시그널 있는 것인지 분석해드리고 또 최근 들어서 미국 금리 인하 시점도 조금 시장에서는 앞당겨질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그 밖에 다른 나라 국가들도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선제적인 금리 인하 단행할 것인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번 서상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즉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은 0.5% 수준의 기준금리에서 3.5% 기준금리로 금리를 이렇게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 3.5%의 기준금리를 11연속 1년 넘게 동결하고 있죠. 1년에 8번 금통위가 있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8번 이상이니까 11번이니까 1년 넘게 금리를 동결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향후 금리 인하 있을 것으로 예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었던 건 5월 초죠. 5월 2일이죠. ADB 아시아개발은행의 연차 총회에 참석을 했었고 이창용 총재께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때 지난 4월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5월 통방, 그러니까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죠. 5월 통방의 근거가 되기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4월까지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의 방향성, 그러니까 연내 금리 인하 있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5월 이 통방에서는 그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얘기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통화 정책의 전제가 되는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통화 정책의 전제가 되는 그 상황이 바뀌었다. 그 상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바로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주로 미국이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성장률, 우리나라 경기가 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예상 외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 소위 기존의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다른 흐름이 야기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전망치가 의외로 달라진 모습으로 의외로 회복되는 모습이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겼지 않았느냐라고 5월 2일 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전제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이런 한국은행 총재의 소위 통화정책의 전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세 가지 관점에서 그때 5월 2일 날 생각했던 그 메시지와 또 지금 약 20일 정도가 지난 지금 어떤 메시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는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한국 경제 성장률이죠. 한국 경제가 2022년, 23년 경기 부진이 계속 지속되다가 23년에도 부진한 경기 흐름, 경기 침체 흐름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한국은행의 전망치도 그래요 했었단 말이죠. 근데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됐는데 1.3%가 발표됐습니다. 이 숫자는 예상 외의 호조세인 것이고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을 본다면 어쩌면 2023년 한 해 성장률이 1.4%니까 한 해 성장했던 정도를 1분기만, 한 분기만에 성장한 거죠.
2023년 내내 4분기 동안 GDP 규모가 성장한 것이 1.4%인데 그 GDP 규모에서 또 1.3% 성장한 게 한 분기 만에 이루어졌다. 라고 하니까 그만큼 한국 경제가 좀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지속하는 거 아니냐라는 경기 판단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 한국 경제가 이렇게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배경은 바로 수출인데요. 우리 수출 경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른 회복세가 진전되고 있다. 24년 1, 2, 3, 4분기 수출 실적을 보시면 2023년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 수출 증가율로 본다면 18.2%, 13.8%로 높은 수출 회복세가 진전되고 있고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수출액, 수출 규모가 평년도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수출 경기 회복이라기보다는 23년과 비교해서 어쨌든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건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수출 경기가 평년처럼 굉장히 높은 수출 호조를 보인다기보다는 23년 수출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개선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긴 맞죠. 그러나 어쨌든 23년 상반기에 수출 실적의 바닥을 찍던 그 국면을 벗어나서 어쨌든 회복되는 경로에 놓인 것은 맞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수출이 뚜렷하게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무역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5월 23일이잖아요. 그러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분의 수출액을 가지고 판단해 봐도 어쨌든 또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연속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도 관측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예상 외의 호조세다. 물론 제가 누차 강조해 왔는데요. 이 수출이 늘어난 건 맞지만 그 늘어난 수출 규모에서 반도체를 제외해 놓고 보면 사실 수출이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한국 수출을 견인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경기가 다시 위축되면 이 회복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반도체도 우리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일부이니만큼 반도체라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반도체라도 수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래도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거라도 그나마 23년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으로 전개되는 거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함의가 다 있습니다. 이게 온전히 수출이 회복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그건 또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또 두 번째 중의적으로 반도체라도 수출이 회복돼서 우리 수출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그게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면은 그것도 역시 당연히 카운트해야 된다. 한국 경제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통화 정책의 전제가 생각 외로 한국 경제가 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해석해 본다면 급하게 조급하게 경기 부양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급하게 금리 인하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한국은행 총재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통화 정책의 전제로서 미국 통화 정책 기조예요. 그러니까 5월 2일자로 한국은행 총재께서 미국의 통화 정책 기조가 그래도 연내에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잠정적으로 7월, 9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겠는가 하는 미국의 통화 정책 기조를 전제로 한국은행으로서도 그러면 미국이 인하한 이후에 우리도 따라서 인하하겠다라는 일종의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3월, 4월, 5월 지나면서 특히 중동발 불안 사태가 터지면서 연내 목표하는 물가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미국을 기준으로. 그래서 당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완전히 무너져서 연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구나. 빨라야 12월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시점인 거예요. 통화정책 기조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인식한 혹은 파월이 생각한 혹은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생각하고 있는 파월의 통화정책 기조, 그러니까 파월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한 한국은행의 판단이 바뀐 거죠. 근데 5월 15일 들어서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를 봤을 때 그래도 9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겠는가라고 바뀐 상황이에요. 시장의 인식도 바뀐 상황이에요. 자, 이것을 말씀드린다면 5월 초에 통화정책의 전제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금리 인하를 연내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5월 초에는 표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역시 그 이후에 미국 CPI 데이터를 보면서 볼까요? 이후에 5월 중순이죠. CPI 데이터가 의외로 특히 코어 인플레이션이 3.8에서 3.6%로 떨어지고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그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상했고 실제 연준도 이렇게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물가 불안을 야기할 2차 인플레를 야기할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다가 그런 걱정이 다시 수그러드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는 뭐 연내에 2차례 정도 예정대로 하겠네 하는 기대로 바뀐 거예요. 이따가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 경제 성장률도 24년 1분기 의외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물론 속보치긴 하지만 1.6%를 보이면서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겠구나.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물가도 생각보다 빨리 잡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금리 인하도 단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로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5월 초와 지금이 시점적으로 또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계속 범피하게 울퉁불퉁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게요. 세 번째는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 유가 및 환율 불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세 번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4월 그리고 5월 초까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제 유가가 어땠습니까? 치솟았죠. 제가 펜으로 그려드리도록. 국제 유가가 이때 치솟았지 않습니까? 근데 치솟는 국제 유가의 흐름이 3월, 4월, 5월 초까지는 전개됐다고 본다면 4월 말 그리고 5월 초 이래로 5월 2일 이래로는 국제 유가가 다시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런 흐름 좀 두바이유를 집중해서 본다면 4월 말까지는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중동 불안 터지는 거 아니야? 확전되는 거 아니야? 국제 유가 혹시 100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걱정하면서 2차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하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뒤로 밀리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 5월 1일까지는. 그러나 그 이후에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고 중동 불안이 확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또 소위 그 불안감이 좀 떨어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떨어지니까 줄어드니까 국제 유가도 안정화되고 환율 불안 문제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결론적으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한국은행 총재의 한 발언 5월 2일 날 했었던 그 발언은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2차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미국은 연내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라는 판단에다가 거기에 또 한국 경제는 유독 고성장세를 유지하니 우리나라 물가도 안 잡힐 수도 있고 그리고 성급하게 금리 인하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내심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발표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5월 23일이 왔고 그 사이에 지정학적 불안 문제 좀 해소되고 완화되고 또 2차 인플레 우려 좀 사라지고
CPI 데이터가 그 사이 발표가 됐는데 물가 잡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다시 들고,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 같은 경우도 뭐 물가 안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어쨌든 2.3%, 2%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을 보인다면 또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상황으로 바뀐 상황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로서도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주된 중앙은행의 의사결정 배경 하나하나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를 결정하는 주된 목표, 바로 물가 안정 목표죠. 근데 지금 현재 근원 물가 상승률은 2.3%를 가리키고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건의 가격, 물가는 굉장히 높고 부담되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물가 상승률,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2%라는 목표 물가 상승률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이 통화 정책 관점에서는 이제 목표에 좀 근접해 왔다. 그래서 근원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면 6월 초에 발표될 때 2.3%를 언더로 찍는다. 2.2%를 만약에 기록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만 봤을 때는 물가 안정이라는 모습을 봤을 때 금리 인하해도 되는 시점이 오겠구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가 안정 목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은행의 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데 근거로 삼는 것은 세 가지 목표다. 하나가 물가 안정, 두 번째가 경기 안정, 세 번째가 금융 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죠. 그러면 경기 안정 목표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경기 안정 목표는 앞에 말씀을 비슷하게 드렸습니다만 24년 성장률이 종전 IMF의 전망치로도 2.2%였는데 2.3%로 상향 조정한다든가, 25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국 경제가 그래도 뭐 경기 침체 국면으로부터 좀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지표와 수출 실적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래도 경기 안정 목표 괜찮다. 경기 안정이 불안해서, 경기가 불안해서 성급하게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경기 안정 목표는 들여다볼 필요 없이, 고려할 것 없이 물가 안정 됐는지만 집중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한국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PMI 지수로 본다면, 제조업 관리자 지수죠. 23년의 1분기 그리고 2분기 정도가 좀 가장 안 좋은 1, 2분기 사이죠. 가장 경기가 안 좋은 국면이었다고 본다면, 뭐 지금도 경기가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어려웠던 23년 3월, 4월 정도,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경기가 너무나 불안해서, 극심하게 불안해서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한 그런 시점은 또 아닌 것이다. 경기 영역은 좀 배제하고 물가 안정만 좀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금융 안정 목표예요. 금융 안정 목표도 사실 23년 상반기 초 이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불안했었어요. 뭐 지금도 금융 불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불안한 정도가 정점에 달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금융 불안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다. 저도 이제 4월 위기설 안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4월 위기 안 온,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4월 위기설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었지만 사실 4월 위기는 아니고, 부동산 피해 후발 금융 부실 문제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요즘 줄어들었잖아요. 그만큼 금융 불안 문제가 다소 해소된 거예요. 완전히 금융 불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 뜻은 아니지만, 옛날처럼 뭐 23년도처럼 극에 달하는 정도보다는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금융 취약성 지수로 봐도 취약성 정도가 뭐 극에 달았던 그 시점보다는 그래도 좀 개선되는 거 아닌가, 완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금융위 금감원 쪽에서의 어떤 경제정책, 금융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을 옆에서 좀 들여다보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사실 부동산 PF 문제를 우리 한국 경제의 핵심이 되는 가장 약한 고리로서 평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 금감원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위험한 건설사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그 건설사의 부도로 연결될 수 있지만 그런 건설사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그런 과정에서 금융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금융위기로 확산될까 4월 위기설 올까 하는 그런 걱정 그런 걱정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관점에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한미 기준금리 격차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했으면 좋겠다, 높은 금리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해관계자분들도 계시고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해관계자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어떤 양쪽의 특정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를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보시는 것처럼 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서 강달러가 온 것이 아니라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벌어진 거는 이미 뭐 한 7, 8개월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강달러가 왔던 구간은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기 직전이죠. 이때 강달러가 왔죠. 왜냐하면 외환시장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전될 거야. 그리고 벌어질 거야. 라고 예견할 때 강달러, 달러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집중되면서 강달러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강달러가 나왔었던 것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 때문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였죠.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최근 한 7, 8개월 동안 계속 2%포인트 똑같았는데 갑자기 강달러가 나오는 배경이 금리 격차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요인이라는 거예요. 중동발 불안. 그래서 위험 회피 성향 때문에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됐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나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미 기준금리 격차 이렇게 벌어진 것 자체가 문제가 될까? 그리고 이 격차가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때 한국이 선제적으로 인하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때 미국 기준금리가 여기 5.5%로 있죠. 근데 나머지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나머지 소위 기축통화국들 영국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유로존 유로화, 스웨덴 크로나, 또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 미국 기준금리보다 다 낮아요. 그리고 미국과 스위스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더 벌어져 있고요. 일본과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5.5%포인트입니다. 일본이 0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스위스는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우리보다도 훨씬 벌어져 있는데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1.5%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이미 다 반영된 것이고요. 이게 새로운 어떤 뉴노멀로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그 기준금리 격차 자체가 강달러를 만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외환위기 가능성을 더 키운다거나 그런 요소로 좀 작용하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세계적으로 목표 물가에 도달한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미국도 연내 2차례 정도, 유로존도 연내 2~3차례 정도, 또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또 한국마저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주요국들의 정책 금리는 이제 선진국들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정점을 찍고 완화하는 금리를 인하하는 순서로 갈 것으로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기준금리 격차라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미국보다도 기준금리가 낮은 이런 나라들이 실제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하는 모습, 그죠? 뭐 높은 나라도 인하하고, 근데 영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보다 더 서둘러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모습인데, 그게 뭐 사실 우려했던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중립금리를 향해 감으로써 그 나라 경제에 오히려 증시의 회복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이런 것을 관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최근 5월 둘째 주부터 있어 왔던 거. 5월 10일부터 한 20일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 총재도 또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위원들도 금통위 위원들도 지켜봤기 때문에 뭐 이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도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하자라고 바뀌었다기보다는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만약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있긴 있는 거죠. 근데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나 낮은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가능성 선제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5%라고 했을 때 근데 5%에서 뭐 10% 수준으로 여전히 가능성이 낮아요.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선제적 금리 인하 우리나라 여건을 놓고 봤을 때 할 만한 상황이 되면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말을 했지만 24년 연내에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20% 수준에 부합한다면 그러니까 대략 한 2.3%죠. 이 정도에 부합한다면 뭐 금리 인하할 만한 여건은 조성된 거다. 그리고 근원 물가 기준으로는 조금 더 빨리 하향 안정화돼서 24년 하반기가 되면 2.0% 수준까지 올 거라고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2.0% 수준의 근원 물가 상승률에 도달했는데도 그런데도 3.5% 수준의 금리를 계속 제약적으로 운용하다 보면 분명 그것으로 인한 우리 경제가 다시 디플레 우려 상황으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한국 경제가 2018, 19, 20년 동안 뭐 0%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뭐 1년에 두세 번씩 찍으면서 그리고 연간 물가 상승률도 0%, 1% 수준의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디플레 우려 오는 거 아니야?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처럼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을 했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를 계속 운용하다 보면 다시 디플레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목표 물가는 2% 내외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 언더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2.5% 어퍼로 올라가지 않도록 그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 물가 상승률이 좀 조기에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게 온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긴 쉽지 않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전제로 깔릴 때 좀 연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7월 아니면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6월 FOMC 회의 때 미국의 금리를 7월 정도에는 인하할 수 있다라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던진다든가
확실히 7월 말에는 금리 인하할 거야. 혹은 확실히 9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인식이 된다면 그러면 7월 금리 인하할 거라는 인식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도 7월에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20일 선제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혹은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무리수를 두고 싶진 않거든요. 그죠?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7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8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 가능성을 좀 부여하고요.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10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미국은 7월, 9월, 한국은 이제 8월, 10월로 저의 의견을 드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5월 31일 날 PCE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그때 PCE 물가 상승률, 특히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 수준을 향해 간다면 예를 들어서 2.8% 근원 물가 상승률에서 2.6%나 2.5% 수준으로 간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더 폭발할 것이고 연준 위원들로서도 7월 정도면 금리 인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잠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의 결과와 향후 금리 예측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 또 경제 공부 제대로 하고 싶다. 어떻게 경제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을 위해서 경제 입문서 15분 경제 특강 추천을 좀 드리고요. 제가 계속 매년 발간하고 있는 경제 전망서 역시 2024년 전망서 그리고 2050년 전망서까지 함께 모아가시면서 경제 공부 해 나가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의견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추가적으로 경제 공부 더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